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패싱해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경 합참의장에 이어 무청문, 무검증 임명 강행만 벌써 4번째입니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장관급 인사 총 9명 중 4명이 취임 2달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명된 최초의 금융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자금의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대안이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도 모른 채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성희롱 전력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던 후보자가 국민 여론에 밀려 자진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반성과 문책은커녕 또 다른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오기가 대단합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야당의 합당한 요구도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민심도 무시하고 협치도 아랑곳 없이 국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여야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의 발판을 오히려 대통령이 걷어찬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 패싱, 민생 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 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이라도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 요청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당이라도 나서 국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더 이상의 비정상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께서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선하신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대참사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볼 요량이 아니라면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와 무너진 여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승적인 양보안을 오늘이라도 제시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바로 매듭 짓든지 아니면 공직후보자 검증과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인청특위와 민생특위라도 먼저 가동할 수 있게 최소한의 협력적 태도라도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석 67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했습니다. 임명까지 앞으로도 2달가량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검찰총장 없는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 하듯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모두 검찰 측근들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늦장을 부렸습니다. 그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 700여 명의 검찰 싹쓸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인선했으니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된들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통령 한동훈 장관이 군림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찐윤, 친윤, 범윤, 비윤, 반윤으로 서열화된 계급 사회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검찰총장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공석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에서 정부의 구미에 맞는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일 지경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했던 윤 대통령의 총장 패싱 검찰 인사야말로 내로남불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품을 떠난 검찰 정상화의 길도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법이 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인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총장 패싱 인사를 강행하며 법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이러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장관 주도의 총장 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인은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추천에 명운을 걸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코로나마저 다시 빠르게 확산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1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8월에는 하루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와중에 재택치료비 지원은 중단하고 생활지원금은 대폭 축소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당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하고 약값이나 외래치료비도 환자 부담으로 바꾸겠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코로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축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치 방역이라 비판하며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기에 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 과학 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윤 정부는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른바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부자 감색 정책과 함께 긴축 재정이 본격화되면 교육과 복지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 치료 대상 축소와 예산 삭감이 긴축 재정 계획에 따른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간의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철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 삼아 대기업과 부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고 서민에게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 경제가 비상인데 이와 같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방식은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민주당 민생우선 실천단은 어제 기후위기 대응과 고유가 문제의 근본적 수요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료의 50%를 환급해드리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유류세 지원법, 직장인 반값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등 서민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조기에 입법화하여 퍼펙트 스톰의 파고를 국민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데드크로스를 넘어 데드라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벌써 4명째 장관급 인사가 사퇴하며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채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 경,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장악하며 시작된 정치보복과 권력 사유와 외가 육촌 채용과 기타 수행원으로 빚어진 비선 논란까지 집권 초기라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난맥상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지지율에 연연해야 합니다. 폭락하는 지지율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국민의 질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막가파식으로 불통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위원장이 탄생했습니다. 4명의 낙마자에 4명의 청문회 없는 장관까지 국회를 넘어설 자신이 없으니 여당은 국회 개회에 협조하지 않고 이 틈을 타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국민도 아랑곳하지 않는 막가파 정부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와 같습니다. 국민과 여론의 엄중한 질타를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까지 일부러 찾아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더더욱 아닙니다. 이제라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안전 주문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일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늦었지만 민생에 주목하고 현장을 찾겠다는 그 뜻은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민생을 강조하는 목소리 크기에 비해 내놓는 대책마다 실효성이 부족하고 또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구체적으로 밥상 물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수입 쇠고기, 닭고기 등 7개 품목 할당 관세 적용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책이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고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부분은 또한 국내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이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3,000원 인상한 것을 비롯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낮추는 등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지원 품목도 여러 가지이고 에너지 바우처만 16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지원 대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총 지원 규모는 4,800억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부는 지난 코로나 추경에 포함됐던 내용을 이번에 민생안전 방안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숨 넘어갈 지경이라며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감면분 한 달치에도 묻히는 8천억 원의 대책으로는 2년 반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모자랍니다.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연일 언론에 쏟아대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 크기에 비해서도 정책의 완성도는 너무 빈약합니다. 어려울 때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데 하루 전날 있었던 국가재정 전략회의 내용 보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민생안전 결코 말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시고 국민들의 삶 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민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특히 야당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 2개월 만에 나타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성난 국민의 성난 민심을 듣지 않겠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공정을 말하고 그리고 선거 기간 내에 주요 키워드가 공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과 지인으로 이뤄진 인사, 게다가 음주운전, 갑질 장관을 두고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부정을 조사한 국민대 예비조사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서슬퍼런 사정 전국에서 국민대가 회의록을 제출할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입만 열면 주장해온 공정의 잣대로 수신제가부터 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서 김건희 이름 석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근기어가 김건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권위적 분위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 논문 비리를 어떻게 국민대 스스로가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털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 보고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경제 형벌을 시정조치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부자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공정거래를 해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과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법무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TF를 구성해서 경제 관련 법들의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하고 형벌 수위를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법안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독점과 담합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기업의 범죄는 오히려 시장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업자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벌어진 중대재해는 우리 서민들의 목숨을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기업인에게 경영의 자유를 주는 것과 별개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명백히 우리 사회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기업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경영해도 처벌받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가진 자, 재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더니 이제는 법까지 바꿔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들만을 위해 일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가진 자들만이 아닌 노동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생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소각하기 위한 새 출발 기금이 오는 10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는 안입니다. 새 출발 기금의 문제는 정부가 부실 채권 매입에 대한 부담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떠넘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채무 감면은 지역 신보의 기본재산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역 신보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여력이 낮아진다면 결국 금융지원상 피해는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빚을 정부가 인수한다면 그 손실도 당연히 정부가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채무조정과 부채 탕감은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뒤에 숨어서 손실을 재단에 떠넘기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부채 탕감에 대한 손실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 출연금 확대 등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